나는 채가 보낸 편지를 금세 알아보았다. 세월이 20년이나 흘렀는데도 그 글씨체는 여전했다. 나는 한때 채에게 매일 편지를 썼다. 그래야만 견딜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20살 적의 남자친구를 마흔에 갑자기 만나서 그의 아내와 아주머니가 주고받은 노트 속에 남긴 글을 읽게 될 줄은 몰랐다. 군복이 아니라 슈트 차림의 그로부터 암에 걸린 아내가 한사코 도망치려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을 그와 함께 다녔던 학교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이것이 인생일까? 그것이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영자 오디오북 영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신경숙 작가님의 모르는 여인들입니다. 소설 속 화자는 20년 만에 옛 연인 채로부터 만나자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떠나려는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화자일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자신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숨어버리는 아내의 심리를 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화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어떤 면에서는 그저 형식적인 관계의 타인이 가족보다 더 가깝기도 합니다. 이 소설 속 채의 아내와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주머니와 서로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시작한 교환 노트가 가족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장이 됩니다. 채는 아내가 서운하고 화자는 그 아내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인생일지도 모르겠다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돌아온 화자는 남편에 대한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익명에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현대인이 되는 동안 상실해버린 인간적인 체온과 연민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르는 여인들, 신경숙. 내가 아는 아주머니 한 분은 지금 일본에 가 있다. 일본의 남쪽 가고시마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러 갔다. 나는 못 가본 곳이다. 기온이 따뜻하고 온천이 흐르는 곳이라고 한다. 지금쯤 아주머니는 마라톤을 마치고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계실까? 나이가 60이시다. 힘은 들었겠으나 나는 아주머니가 42.195km를 완주했으리라는 걸 믿는다. 아주머니는 이번엔 일본이지만 다음번엔 뉴욕에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번엔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달려보고 싶은데 일본이 가까운 곳이니까 라고 했으니 다음번엔 뉴욕이 먼 곳이니까 할 것이다. 아주머니가 처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아이도 없이 37년간이나 함께 살았던 아저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주머니는 혼자 남게 되었다. 매일 신새벽에 일어나 아저씨의 무덤까지 걸어갔다 오곤 했다. 1시간 30분을 걸어가서 10분 앉아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집을 나서는데 빗방울이 얼굴에 스치기 시작했다.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아주머니는 걷는 대신 달려보았다. 도중에 비가 그쳤는데도 달리는 게 괜찮아서 계속 달렸다. 그게 아주머니의 달리기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매일 신새벽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무덤까지 달려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달릴 때는 이 세상에 없는 아저씨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고 한다. 그렇게 계속 달려가면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는 모르나 폐 때문에 제대로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는 아저씨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매일 조금씩 달리는 시간을 늘렸다. 매일 달리는 아주머니를 보고 누군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는 호기심에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보았다. 혼자 달리는 것도 좋았으나 사람들과 함께 달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 괜찮았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달리는 킬로 수까지 모두 합해져서 자기 것이 되는 것 같았다고 아주머니는 말했다. 다른 사람이 달리는 것까지 다 합해서라도 빨리 아저씨 가까이 가고 싶었던 아주머니는 그래서 이제 일본에까지 가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채의 편지를 지난주 화요일에 받았다. 무릎을 톱으로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박는 수술을 한 남편이 통증 때문에 어린애처럼 눈 속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도 간병인에게 맡겨놓고 돌아온 날이다. 금요일까지는 끝내서 넘겨줘야 할 출판사의 책 표지 디자인을 감도 못 잡고 있었다. 처음으로 표지 디자인을 의뢰받은 출판사였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기까지 했다. 잘하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 3개월 휴가까지 받아 덜컥 수술 날짜를 정해버렸다. 남편이 맡아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마침 끝이 나서 앞으로 반년 동안은 그가 없어도 괜찮은 타임인 모양이었다. 늘 관절 때문에 한밤중에도 일어나 앉아있기 일수인 남편으로서도 큰 결심이긴 했다. 그런데 하필 왜 이때란 말인가. 우편물을 정리하는데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보내온 요금이나 세금 용지가 든 봉투들 사이에 채가 보낸 편지가 섞여 있었다. 나는 채가 보낸 편지를 금세 알아보았다. 세월이 20년이나 흘렀는데도 그 글씨체는 여전했다. 나는 채가 보낸 편지를 손에 들고 채가 썼을 내 집 주소와 내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20년 전 남자친구의 글씨체를 한눈에 알아보는 내가 약간 낯설기도 했고, 잊혀진 길 위에 쌓여있던 썩은 나뭇잎 따위가 치워지고 그 길을 따라 난 오솔길이 보이는 듯도 했다. 나는 한때 채에게 매일 편지를 썼다. 그래야만 견딜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채가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채와 헤어진 후 나의 주소는 10번도 넘게 바뀌었다. 헤어졌다는 내 표현을 채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채가 나와 작별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망쳤으니까. 그런 채로 20년이 흘렀으니까. 채가 나의 메일 주소를 알아내 메일을 보내온 거라면 그럴 수도 있으려니 생각하겠는데 손글씨로 쓴 편지였다. 나는 편지를 식탁에 올려두고 개수대에 쌓여있는 그릇들을 씻고 빨래통에서 남편의 속옷을 꺼내 비누칠한 후 빨래판에 대고 초벌을 문지른 다음 세탁기에 넣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비눗물 묻은 손을 수건에 닦고 나와서도 채의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다. 그러는 사이 채와 함께했던 한 시절이 물밀듯이 내 부엌에까지 밀려와 있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의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채의 편지를 뜯어보았다. 나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너를 생각하곤 했어.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곤 했지. 지난 20년 동안 그랬다. 지금 한번 만나고 싶다. 그냥 한번 만나고 싶어. 만나주었으면 한다. 우리가 다니던 학교 연극관 앞에서 금요일 오후 2시에 기다릴게.
잘못 전달된 편지를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아득한 세월 저편의 채가 지난 20년 동안 나를 기준 삼아 생각하고 행동했단 말인가. 사실이라면 두렵고 어색한 일이다.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편히 잠을 못 자는 법이라는데 나는 채를 배반해 놓고도 지난 20년 동안 거의 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따금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보게 될 때면 어떤 여름이 스쳐 지나가기는 했다. 프로야구가 출범하던 원년에 나에게 첫 조카가 태어났다. 함께 살던 올케가 시골에 가서 조카를 낳았으므로 오빠는 자연 주말이면 아내와 딸을 보러 시골에 가게 되었다. 집에는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채는 그런 나를 보러 왔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켜놓고 프로야구 중계를 보았다. 나는 그 당시 도루왕 김일권이나 오리궁둥이라는 별명을 지닌 타자 김성환이 있는 해태팀을 응원했다. 그 팀에 이상윤이 있었기 때문이다. 채가 응원하는 팀은 없었다. 그 여름 빈집을 지키는 일이 잦은 나를 만나러 와 TV를 함께 보고 있었을 뿐이다. 어느 날 김성환이 오리 궁둥이를 뒤로 빼고 볼을 치려는 모습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문득 채가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더니 내 입술에 제 입술을 갖다 대었다. 첫 키스였다. 나는 놀라서 엉뚱하게 채의 등 너머로 뻗어 있는 발가락만 쳐다봤다. 채의 발가락들이 거실 바닥에 자유롭게 뻗어 있었다. 참 잘생긴 발가락들이라고 생각했다. 그 발가락을 보고 있다가 누군가 첫 키스 땐 눈을 감아야 한다고 일러줬던 게 생각나 얼른 눈을 감았다. 순식간에 일어났던 그 첫 키스가 달콤했다든가 아니면 어느 19절처럼 날카롭다든가 해서 그날이 가끔 생각났던 게 아니다. 야구 중계는 계속되고 짧은 키스를 마친 우리는 곧 서먹해졌다. 나는 계속 채의 발가락을 쳐다보고 있다가 어찌나 서먹한지 하마터면 채의 뺨을 때릴 뻔했다. 그 긴장을 깨고 느닷없이 채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게 라고 말했다. 뭐? 순간적으로 푸아하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채도 자신이 한 말이 우스꽝스러웠는지 헛웃음을 날렸다. 그 터져나온 웃음 덕분에 첫 키스 뒤에 찾아온 서먹함에서 채와 나는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가끔 생각했던 건 첫 키스 후에 그 서먹했던 순간이었다. 슬픈 것도 같고 서러운 것도 같고 아니 조금 무거운 것도 같았던 그 서먹했던 순간. 채가 군에 입대할 때까지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으므로 우리에게도 데이트하는 남녀 사이에 있을 법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왜 내게는 그 첫 키스 후에 우리 둘 사이에 찾아들었던 그 서먹했던 순간만이 각인되어 있는지 모를 일이다. 금요일은 곧 찾아왔다. 지금 가야 늦지 않아. 나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세면장에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책 표지 디자인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잠을 못 자서 벌겋게 충혈된 눈이 거울 속에 있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으로 인해 나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게다가 2시간마다 한 번씩 얼음팩을 수술 부위에 얹어서 묶어줘야 했다. 혼자 날마다 밤을 새우는 일은 무리였다. 하루 건너 간병인이 와서 나와 교대를 했다. 남편이 밤새 끙끙 앓으며 짜증을 부려서 나는 간병인에게도 그래 하고 물었다. 그러는 내가 야속한지 당신도 한번 아파봐. 남편이 쏘아 붙였다.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그래서 수술하지 말고 견뎌보라고 했잖아. 물리치료 대신 수술을 선택한 건 당신이야. 내친 김에 목에 걸려있던 말까지 내뱉고 말았다. 왜 당신 생각만 해? 남편은 여전히 이마를 찌푸리며 물휴지로 발가락 좀 닦아줘.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고 했다.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평소에 발도 잘 안 닦는 사람이. 다리를 마음대로 구부릴 수 없는 남편이 닦아줘. 소리치듯 말했을 때 조용히 해. 여기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 나도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 너하고 무슨 말을 하냐 하는 표정으로 남편이 눈을 감아버렸다. 남편은 날이 밝아올 무렵에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그때라도 따라서 자뒀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딸의 목소리가 벌떼처럼 머릿속에서 잉잉거리는 통에 눈만 감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퍼뜩 오늘이 금요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무심코 거울에 난 금에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문질렀다. 곧 손가락에 피가 맺히고 핏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피는 붉은 게 아니다. 검붉다. 병원에서 피 검사를 위해 남편의 피를 뽑을 때 주사기 안으로 뽑혀져 나오는 피를 보고는 피가 왜 이렇죠? 라고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빨간 게 아니라 검은색이네요. 왜 그렇죠? 간혹 받는 질문인지 간호사는 피가 원래 빨갛지 않아요. 검붉죠 라고 말했다. 남편의 몸속을 돌아다니는 피가 저리 탁한 빛깔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해졌다. 나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얼른 혀끝에 대고 빨았다. 두시라고 했었다. 피맛이 이랬던가. 입안이 찝찝했다. 세면장을 나와 간호사실로 갔더니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붕대까지야 싶었는데 감아둬야 감염되지 않는다고 했다. 창밖에 병원 담벼락엔 붉은 장미가 피어 있었다. 간병인이 병원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나조차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가봐야 한다는 마음과 가야만 하나 하는 마음이 지난밤부터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남편을 병원에 두고 옛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뭔가 좀 구리지 않아? 웅얼거리며 가지 말자고 생각하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너를 생각하곤 했어. 라는 채가 쓴 편지의 첫 구절이 떠올랐다. 교정에 들어서자마자 아카시아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아카시아 꽃이 피었어? 나는 놀라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키가 큰 아카시아 나무에 하얀 꽃들이 매달려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다. 경황이 없긴 없었나 보았다. 이렇게 아카시아 꽃 천지라면 집 앞에도 아카시아 꽃이 피었을 텐데 오가면서 아카시아 향을 맡아본 적이 없다. 수두룩한 우편물 속에서 채가 보낸 편지를 금방 알아보았듯이 나는 아트센터로 이름이 바뀐 연극관 앞 계단에 서 있는 채를 금방 알아보았다. 채는 학교 안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는 게 좀 이상한지 스타벅스 쪽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학생들 몇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밖에서 훤히 보였다. 노트북을 켜놓고 자판을 치고 있는 여학생 모습도 보였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도서관 자리였다. 시험 때면 채가 신새벽에 먼저 도서관에 가 나의 자리까지 확보해 놓곤 했던. 채는 검은 슈트를 입고 있었다. 채가 고개를 돌리다가 척조 계단을 오르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조카가 태어났던 그 여름에
함께 프로 야구를 보다가 첫 키스를 한 후 서먹해졌던 그때처럼 우리는 계단 몇 개를 사이에 두고 잠시 서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래, 훌륭한 사람이 되었니? 내가 채를 향해 외치자 채가 그때야 내 쪽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채는 변하지 않았다. 아직은 곱슬머리도 약간 창백한 낯빛도 그대로이다. 어깨선이 딱 맞는 검은색 슈트, 흰 셔츠, 짧게 자른 머리.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여자친구들 몇몇이 만나 얘기를 하다가 연애를 할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게 화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다. 다들 좀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나는 곧바로 아니, 라고 대답했다. 모두들 나를 봤다. 아니, 왜 그렇게 대답이 확실해? 생각을 많이 해본 모양인데 대답이 선뜻 나오니 말야. 옷을 벗을 자신이 없어. 제왕절개 때 생긴 배의 흉터랑 이 굵어진 팔뚝이랑 어떻게 보여줘? 게다가 나 한물유두잖아. 그건 또 어떻게 보여주니? 진심이었다. 뭐, 한물유두? 모두들 와르르 웃었다. 배의 흉터는 없을 수도 있어.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다이어트 성공하고 한물유두 해결되면 할 수 있다는 뜻.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모두들 하고 놀렸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60년대보다는 70년대가 나았고, 80년대보다는 90년대가 나았고, 그리고 지금이 낫다고. 개인적으로도 20대보다는 30대가 좋았고, 30대보다는 40대가 된 지금이 나쁘지 않다. 이유는 단 하나다. 연애 감정에서 멀어졌다는 것. 그토록 막연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런 감정들이 모두 다 연애 감정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으련만 마음이 연애 감정에서 멀어지자 자유로워졌다. 쓸쓸한 자유, 그 자유가 나쁘지 않다. 연애 감정에서 멀어지고 나는 전공과는 상관없이 북 디자이너가 되었다. 일상에 집중했고 어머니 생일을 챙기기 시작했다. 주변 남자들의 진실과 위선을 과장없이 바라볼 수 있었으며 나보다 젊은 여자들이 부러움 없이 아름답게 보였으며 사람들하고 제법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여행지에서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대신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옛날 일을 떠올려도 웃을 수 있었다. 내게는 영원히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평화가 거기 있었다. 다시 한 사람을 향한 격정 속에 빠져서 매 순간을 휘둘리고 싶지 않다. 한 사람을 욕심내는 일은 격정만 주는 게 아니라 절망을 함께 준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버리기도 한다. 그 격정과 절망 속에 다시 나를 밀어넣고 싶지 않았다. 채와 나는 연극관이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카시아 꽃이 핀 줄 몰랐어. 그런데 저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니? 있었다. 우리가 아카시아 숲이라고도 불렀지. 학교 안에 버스가 다니네. 그러게 말이야. 짜장면 배달도 오는데? 우리에겐 짜장면이 특식이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가장 손쉽게 한 끼 때우는 게 짜장면인 모양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배달하는 종업원이 나타나면 3, 3, 5 모여 앉아 있는 잔디밭의 학생들이 손을 흔들었다. 20년 전에 채가 싸오는 도시락을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났다. 채는 아침마다 도시락과 함께 돈 2,000원을 어머니에게서 받아가지고 나온다고 했다. 채는 도시락에 젓가락을 2개 넣어왔다.
점심시간에 채와 나는 저 잔디밭에 앉아 채의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누가 채와 나를 20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 5월의 햇살 아래 지루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 채와 나를 학생들은 책상을 앞뒤에 놓고 일하는 교직원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어쩌다 늦은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는 동료처럼 우리는 그동안 어찌 지냈느냐는 질문만은 용케도 피해 시시콜콜한 얘기를 계속 주고받았다. 학교에 건물이 많이 생겨 옛날 맛이 안 난다는 둥, 동급생들 중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느냐는 둥, 지난 선거 때 투표는 했냐는 둥, 지지자가 대통령이 되었냐는 둥. 거기에 공통점은 있었다. 채와 나는 둘 다 지난 선거 때 투표를 안 했다는 것. 왜 안 했니? 내가 물었으니 거기에 대한 또 시시콜콜한 대답을 채가 해야 할 차례였다. 너 그때 내게 왜 그랬어? 나는 응 하다가 흠칫했다. 내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채가 지켜보았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영화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뒤에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나 한 듯 나는 뒤 돌아보았다. 농구를 할 모양인지 한 무리의 학생들이 운동복 차림으로 우르르 농구장으로 몰려가는 게 보였다. 왜 롯데백화점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그렇게 도망쳤어? 아, 나는 속으로 탄식했다. 그때 내가 도망쳤다는 걸 너는 알고 있었구나. 처음에 나는 인파 속에 서 있는 채를 내 쪽에서만 보고 있는 줄 알았다. 롯데백화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채를 숨어서 20분쯤 지켜보다가 나는 뒤돌아서서 뛰었다. 나는 채가 내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라고 여기길 바랐다. 그것이 도망치는 나를 보는 것보다는 상처를 덜 받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그런데 알았구나. 나는 그 이후로 채가 보내는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오빠 집에서 분가를 해 전화번호를 바꿨고 채와 함께 만나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빠져나와 혼자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때의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채는 이 질문을 하려고 20년이나 지난 지금 나를 만나자고 한 것인가? 이제와 내가 그때 얘기를 왜 해야 하는데? 듣고 싶어. 그러면 무슨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아. 실말이라니? 그냥 얘기해봐. 그때 왜 그랬는지. 나는 그제야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는가를 후회하며 채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채의 얼굴은 까칠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얼굴에 무거운 고독이 내려앉아 있었다. 뭐라고 한마디 싸붙일 참으로 채를 쳐다봤으나 그 고독한 얼굴을 보자 가슴이 턱 막혔다. 20년 전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나를 기다릴 때의 그 얼굴이었다. 넌 아직도 겨울이 되면 코가 붉어지니? 왜 투표하지 않았느냐는 내 질문에 대답 대신 왜 그때 백화점 앞에서 자신을 두고 도망쳤는지 물어온 채에게 나 또한 엉뚱하게 물었다. 눈은 붉어진 채 채가 목젖이 울리도록 웃었다. 채는 겨울이 되면 붉어지는 자신의 코를 내 앞에서 감추려고 자주 코를 가리곤 했다. 채가 가방을 열고 노트 한 권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아무 특징도 없는 검은색 스프링 노트였다. 스프링 속엔 역시 특징 없는 볼펜이 한 자루 끼워져 있었다. 내가 노트를 받아들자 채가 아내의 노트라고 말했다. 아내, 채의 아내? 아, 그렇지. 내게 남편이 있듯이 채에게도 아내가 있겠지.
그런데 나는 채에게 아내가 있으리란 생각을 못했다. 그러고 보니 어느 겨울 눈이 오는 날, 채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났다. 저녁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고 있을 때였다. 받지 않는데도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옆집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왔다. 쌀을 씻던 걸 멈추고 전화기 앞으로 갔다. 여보세요? 했을 때 그때도 채는 어제 만났다 헤어진 사람처럼 나야 그랬다. 나는 또 몇 년 만인지도 모를 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구나 그랬다.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퇴근한 남편이 아파트 광장에서 눈을 뭉쳐 손에 들고 와서는 전화를 받고 있는 내 목덜미에 집어넣었다. 아 차가워. 전화를 받다 말고 소리쳤다. 채가 뭐? 물었다. 아니야. 남편이 눈장난을 쳐서 그래. 나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댄 채 남편을 흘겨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던가. 채가 나 아이 낳았어. 라고 말했다. 아이? 응, 여자아이야. 이름이 은표야. 은표? 응, 은표. 이름 예쁘네. 하다가 나는 멈칫했다. 은표라고? 아주 오래전에 채와 함께 봤던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이 은표였다. 영화 내용은 다 잊었지만 은표 역할을 했던 배우가 참 예뻤던 기억이 났다. 영화관을 나와서 채와 나는 영화 이야기보다는 은표 역할을 한 그 배우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으면 은표라고 이름을 짓자고 했었다. 그때는 무슨 말이든 다 할 때였다. 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갈 때였으니까. 채는 내게 잘 지내라고 말했다. 그래, 너도 잘 지내. 라고 대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쌀을 씻느라 젖은 손을 마른 행주에 닦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남편이 뭉쳐온 눈보다 더 하얀 눈송이가 지금의 아카시아 흰꽃처럼 바람에 펄펄 날리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엔 음식물 건조기 스위치를 빼놓을 것이라고만 씌어 있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아주머니, 제가 출근하고 난 뒤에 아주머니가 오시기 때문에 노트를 한 권 마련했어요. 제가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 아주머니를 만날 기회가 드물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적어 놓겠어요. 우리 집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만요. 아주머니도 뭐 필요한 것이 있거나 제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기에 적어 놓으세요. 물론 알고 계시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볼펜을 노트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침 8시에 집을 나가 저녁 9시에나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 살림은 전적으로 아주머니께 의존할 수밖에 없답니다. 기본적으로 밑반찬과 국을 항상 준비해 주셔야 해요. 약간 많이요. 그래야 아주머니가 오시는 동안 그걸로 우리 식구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와 마늘과 양파 같은 양념을 항상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챙겨주세요.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우린 국물을 항상 떨어지지 않게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도 기본입니다. 아주머니가 안 오시는 날 제가 가장 짧은 시간에 식사를 마련할 수 있으려면 그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냉장고를 열면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장조림용 고기가 있거든요. 새송이버섯이랑 풋고추랑 통마늘을 넣어서 장조림 좀 만들어주세요. 토라는 들깨가루를 풀어서 국을 끓여주시고요.
토라는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내야 합니다. 그러고도 물에 좀 담가둬야 해요. 아린기가 빠지도록이요. 세탁 조청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만 받아서 세탁기 청소용 세제라고 씌어 있는 것 한 스푼 풀고 빨래할 때처럼 돌리면 됩니다. 오늘 밤엔 제가 늦게 들어옵니다. 남편 저녁밥 먹을 수 있게 식탁에 차려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새콤카드를 우편함 속에 넣어 놓았으니 그걸 아주머니 걸로 하세요. 가실 때 꼭 문단속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사야 될 것. 쓰레기 봉투 10리터짜리, 욕조 발판, 부서졌어요. 치약, 물조리개, 비닐장갑, 김치 꺼낼 때 쓰려고요. 물엿, 수세미. 1월 5일 화요일, 아줌마. 아주머니, 수건은 오실 때마다 삶아주세요. 속옷도 마찬가지예요. 세탁할 때 색깔별로 나누어서 하세요. 양말과 수건을 같이 세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꼭 냉장고 청소를 해주세요. 냄새가 나네요. 세면장에 비누 올려놓는 데 있잖아요. 오실 때마다 거기 좀 닦아주세요. 비누가 눌어붙어서 안 떨어지네요. 남편 책상은 손대지 마세요. 펼쳐져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먼지만 닦아주세요. 책장 사이에 먼지가 많아요. 신경 써서 좀 닦아주세요. 남편이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기침을 많이 하네요. 오늘은 한살림에서 주문한 것들이 올 거예요. 두부조림 좀 해주시고요. 고구마도 좀 삶아 놓으세요. 마늘 좀 까서 빻아주시고요. 브로콜리는 데쳐놓고 양배추는 3분의 1만 놓으세요. 양념간장도 부탁해요. 간장 만들 때 지난번처럼 설탕 넣지 마세요. 사과가 배달될 거예요. 몇 개만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씻어서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문단속 좀 잘 해놓고 가세요. 지난번에 현관문 아래가 안 잠겼더라고요. 아, 핸드폰 번호 좀 적어 놓으세요. 브로콜리를 데쳐 놓으라고 했는데 배달이 되지 않았음. 연근이 있길래 졸여 놓았음. 커피잔을 씻다가 한 개 깨뜨렸음. 죄송. 수도 검침원이 왔다 갔음. 계량기가 깨졌다고 교체하고 갔음. 계량기 값은 다음 달 수도세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함. 신문 대금을 받으러 와서 내가 대신 12,000원 냈음. 사야 될 것. 스팀 청소기 걸레, 랩, 매직, 고무장갑. 핸드폰은 안 가지고 다녀요. 전화할 일 있으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집으로 하세요. 집 전화번호는 3970-4545. 1월 20일 수요일 아줌마. 아주머니, 차례를 지내야 해요. 제가 장을 볼 시간이 없네요. 장 좀 봐주세요. 장 보실 것을 아래에 적어 놓습니다. 나물류,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탕거리, 두부, 홍합, 마른 새우, 떡, 떡국용떡, 만두, 절편, 과일 배 5개, 사과 5개, 밤, 대추, 곶감, 전거리, 꼬치용으로 파, 당근, 송이버섯, 생선전, 동태와 대구 섞어서 상에 놓을 것만요. 생선, 병어, 조기, 준치, 고기, 국거리용 하나, 산적용 5장 얇게 떠서 기계로 눌러달라고 하세요. 장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챙겨주세요. 시장 볼도는 식탁 위, 물병 옆 봉투 속에 있어요. 아, 휴지도 좀 두루마리랑 키친타월이랑 크리넥스도 좀 사다 주세요. 모레가 설인데 내일 오셔서 음식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토요일이기까지 해서 죄송합니다만 장을 봐왔어요. 대충 씻을 건 씻어놓고 젤 건 재놨습니다. 상에 닭을 올려야 될 것 같아 닭도 한 마리 샀습니다. 명태포도 필요할 것 같아 샀어요. 떡국떡은 가래떡을 사다가 잘라놨습니다. 냉동실에 엿기름 있길래 식혜 만들어서 통에 담아 냉장실에 넣어뒀습니다. 전 부칠 것도 다듬어 놨어요. 내일은 나도 큰 댁에 가야 하니까 오전에 일찍 올게요. 2월 19일 금요일 아줌마. 아주머니, 스팀 청소기를 새로 샀어요. 배달이 와서 신발장 앞에 뒀어요. 설명서 읽어보고 사용하세요. 은표 아빠 저녁상 좀 봐놓고 가세요. 필요한 것. 주방 청소용 세제, 국물용 다시마, 가루비누, 울 샴푸. 2월 24일 수요일 아줌마. 노트에 메모된 채의 아내와 오후에 와서 채의 집위를 보살펴주곤 했다는 아줌마 사이에 오가는 메모들을 읽으며 채가 그동안 아내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가 느껴져 몇 번이나 깊은 숨을 내쉬었다. 채의 아내의 얼굴빛이 밝은지 검은지 긴 목을 가졌는지 짧은 목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아줌마에게 남기는 메모들에서 느껴지는 채의 아내는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 같았다. 아이를 그리고 채를 보살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내가 노트를 읽어나가는 동안 채는 나를 지켜보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채의 침묵은 내게 노트를 더 읽으라는 의미로 여겨졌다. 나는 노트를 주르륵 넘기고는 다시 눈길을 주었다. 아주머니, 한 달 동안 일해주신 수고비 챙겨놓고 갑니다. 감사했어요. 이번 달에 8번 왔는데 9번 온 걸로 계산한 것 같아서 하루분은 놓고 갑니다. 3월 31일 수요일 아줌마. 아주머니, 제가 다음 주에 일본에 출장을 가서 며칠 비워야 해요.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면서 음표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음표 아빠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술자리가 많은 직장인데다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 걱정이 되네요. 음표 아침에 챙겨서 스쿨버스 태워 학교 보내고 학원 챙겨 보내고 하는 일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을 잘 챙겨야 하는 일이라서요. 아주머니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4월 1일 목요일 아줌마. 아주머니, 저녁에 일본인 3분이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일러줬던 연희동 사러가 쇼핑센터 안에 한일 생선가게 아시죠? 거기에 전화해 놓았으니 오후 5시쯤 병어회 떠놓은 것 좀 찾아다 주세요. 식탁에 놓여있는 화이트 와인 오후부터 냉장고에 좀 넣어 놓으시고요. 와인 몇 잔하고 간단히 저녁 먹을 거니까 야채 박스에 있는 호박으로 전 부쳐주시고 시금치, 숙주, 당근으로는 삼색나물 좀 만들어주세요. 일본 분 중에 우리 나물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무로 장국을 끓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혹시 생선가게에 갔을 때 도미 싱싱한 거 있으면 한 마리 달라고 하세요. 외상으로요. 제가 다음에 가서 준다고 하면 줄 거예요. 은표 아빠가 도미조림 좋아해요. 사오게 되면 나중에 먹게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아욱으로 시원하게 된장국 끓여서 은표 먼저 저녁 먹여주세요. 꽁치 굽고 김치랑 오뎅이랑 김도 좀 구워서 잘라 놓아주면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손님들이 오면 보기 그러니까
봉투가 차지 않았어도 분리수거해서 좀 버려주세요. 화분 치운 자리도 정리 좀 해주시고요. 은표가 밥 안 먹으려고 하면 냉동실에 치즈가스 있으니까 그거 좀 프라이팬에 데워서 줘보세요. 은표 밥 잘 먹었어요. 삼색나물은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맛없어질까봐 그냥 랩을 씌워 바깥에 뒀습니다. 화이트 와인 2병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시금치와 당근이 있어서 잡채를 좀 만들어뒀어요. 일본 분들이 잡채를 좋아한다더군요. 두부가 있길래 고기 볶아서 가운데에 넣고 지져뒀습니다. 병어회도 찾아다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필요한 것, 옥시크린, 꽃소금, 올리브유. 4월 2일 금요일 아줌마. 아주머니, 오늘은 은표 아빠가 저녁 모임이 있어서 저녁 먹고 올 거예요.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으니까 은표 저녁은 제가 챙길게요. 밥은 먹이지 마세요. 아이랑 저녁밥 먹은 지가 오래돼서 미안해서 그래요. 오늘은 제가 오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아주머니도 오늘은 일찍 가셔도 돼요. 그럼 오늘은 일찍 갑니다. 필요한 것, 콩기름, 밀가루, 유리창 청소걸레, 지난번 것과 똑같은 것. 피존, 빨래 삶는 그릇, 오래돼서 구멍이 나려고 해요. 4월 16일 금요일 아줌마. 아주머니, 어제 화분에 상추 모종 해놓으셨더군요. 청양고추 심어놓은 것도 봤어요. 우리 집 화분에 상추가 심어진 건 처음이에요. 노란 꽃이 달리고 파랗게 긴 건 뭐예요? 은표는 토마토라고 하고 은표 아빠는 가지 아니냐고 하던데. 고맙습니다. 은표가 좋아하네요. 은표는 아주머니하고 자고 싶대요. 이러다가 은표를 아주머니한테 뺏기겠어요. 덕분에 제가 편안하게 지냅니다. 방울토마토랍니다. 우리 집 딸애가 옥상에 있던 커다란 물통을 비우고 거기다 흙을 채우고 상추씨를 뿌렸는데 무지하게 올라왔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짓인지. 뽑아다가 거기 화분에 옮겨 심어둔 거예요. 일요일에 청양고추와 토마토 모종 사러 구파발에 나가는 길에 몇 개 더 사왔어요. 은표가 좋아한다니 나도 좋네요. 4월 19일 월요일 아줌마. 두 여자 사이에는 우정이 싹 튼 것 같았다.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해달라 해놓았다가 우선이었던 처음과는 달리 채의 아내와 아주머니가 번갈아 쓰는 노트엔 점점 다른 얘기들이 늘어갔다. 채의 아내는 출장지에서 아주머니에게 목크림을 사다 주며 목크림 바르는 법을 자세히 일러주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채의 아내에게 뜨개질한 가디건을 가져다 주었다. 채의 아내는 가디건을 방송국 사무실에 가지고 가 의자에 걸어두었다고 써놓았다. 사무실에 출근해 재킷을 벗으면 항상 그 가디건을 입는다고. 아주머니가 채의 아내에게 책을 빌려가기도 했다. 은표를 데리고 아주머니 집으로 가서 재우는 날도 있었다. 노트엔 이제 살림에 대한 이야기보다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담기는 때가 많아졌다. 아주머니가 살림에 대해서 채의 아내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알아서 해내게 될 때까지는 3개월쯤 걸렸던 모양이다. 3개월 후의 노트는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두 여자의 소통의 장이 되어 있었다. 아주머니에겐 재수하는 딸이 있는 모양이었다. 채의 아내에게 딸 이야기를 써놓을 때도 있었다. 딸이 대학을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받은 돈으로 학원을 다니기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래면 좋겠느냐고도 씌어 있었다.
채의 아내는 남의 집이 아니라 동생 집이라고 말하라고 썼다. 그리고 인생에는 어느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딸에게 지금은 공부하는 때라고 말해주라고 씌어 있었다. 한번 지나간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라고. 아주머니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어요. 내가 좀 아파 보였는지 모자를 눌러 쓴 택시기사가 무척 친절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했어요. 날이 갈수록 실감하고 있는 말이에요. 입만 다물고 있기가 뭐해서 아저씨 건강해 보이네요 했다가 그만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택시기사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2년 동안 병원에 누워 지냈다고 해요. 장거리를 운전하고 돌아오는 새벽.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던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통에 정면으로 충돌했대요. 눈앞이 하얘진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한 기억 때문인지 병원 앞에서 손님을 태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더 친절하게 대해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야 아저씨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모자를 눌러 써서 나이를 짐작하기가 어려웠으나 언뜻 보기에 60은 안 되어 보였어요. 건강을 잃고 나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하더군요. 얼굴을 너무 많이 다쳐서 얼굴 수술만 4번을 했다고 해요. 병상에 그를 두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환자복을 입고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었다는군요. 할 말이 없었어요. 평소에 어땠으면 병상에 남편을 두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내 마음을 짐작했는지 택시기사는 나는 술도 안 먹고 노름도 할 줄 모르고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더군요. 지금도 병원 처방약을 계속 먹고 있고 최근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겨우 극복해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헤어진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나 살다가 다시 헤어졌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해요. 자식이 둘 있는데 딸은 결혼을 했고 아들은 이제 취직을 해서 신경 쓸 일은 없다고 했어요. 작지만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으니 짝 만나 결혼하고 그러지 않겠느냐고. 다만 일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잘 때나 일 나오려고 밥숟갈을 뜰 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때가 가장 힘들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네 하고 듣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릴 때 거스름돈을 챙겨받지 않는 것 그것뿐이었답니다. 가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막힌 인생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편하게 기대고 있던 등이 나도 모르게 고추 세워져요. 내가 하루하루 이어지는 일상을 두고 뭐가 이렇게 시시하담 싶어 권태를 느꼈던 것을 상대가 알까 싶어 미안해지는 때가 그런 때예요. 어제 같은 오늘이란 말의 뜻이 권태나 무료가 아니라 별일 없이 무사하다는 뜻이란 것을 실감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2년이나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가족과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뱃속에 3개월 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보면 마치 이 세상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가득 차 있는 듯해요. 생각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살고 싶었으나 살지 못한 시간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능한 한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네 근처의 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시설이 있어요. 여기 일 끝나고 버스 타고 가서 집 앞 정류장에 내리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어느 날
거기 팻말에 노숙자를 위한 사주무료, 문학 수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문학이라는 글자를 보니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나도 젊었을 때 나름 문학 소녀였거든요. 어느새 내 발길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나는 노숙자가 아닌데 들으러 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엊그제는 거기 선생님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하다고, 모두 똑같이 슬픔과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하니까 누군가 울었어요. 아휴, 사람들이 어찌나 진지하게 듣는지 그게 좀 문제 같아요. 웃기는 얘기를 할 적도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는다니까요. 실은 나도 그렇고요. 거기 있으면 이상하게 양식 걱정, 몸 걱정이 스르르 풀려요. 책 속의 사람들은 근사한 사람들인 줄만 알았는데 어째 그리 걱정이 많은지. 하여간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다 걱정하는 걱정쟁이들이더군요. 그이들에 비하면 내 심간이 편해 보였어요. 지금 2주째인데 그동안 선생님이 무슨 말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던 사람들이 인제는 서로 말을 하려고 난리랍니다. 나도 막 말이 하고 싶은데 차례가 안 와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70노인도 시를 줄줄 외우는데 나는 외우는 게 잘 안 돼서 좀. 시를 써서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가봤는데 부끄러워서 못 드렸어요. 아무래도 나 같은 사람이 시를 쓴다는 건 좀 그렇지요. 4주 지나고 자작시 낭송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한번 발표해 보려고 해요. 9월 10일 금요일 아줌마. 나는 이제 두 여자가 쓴 메모를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책을 옆에 두고 계속 노트를 읽고 있을 수 없어 노트를 쭉 넘겨 마지막 장을 펼쳐보았다. 아주머니, 우리 은표 어떡해요? 은표 아빠는요? 제가 왜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노트를 덮지도 못하고 멍하니 채를 바라보았다.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얻어맞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빼곡히 씌어 있는 노트 속의 글자를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또다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우르르 장미꽃이 만발해 있는 도서관 쪽으로 몰려갔다.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까? 롯데백화점에서 처음엔 네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줄 알고 너를 따라갔었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내 모습이 보일 듯 하다가 다시 사라지곤 했지. 계속 그렇게 내 뒤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네가 사라져 버렸어. 어디로 갔지?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어. 그러곤 깨달았지. 네가 내게서 일부러 도망쳤고 일부러 숨었다는 것을. 백화점 앞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 있었고 민망함을 무릅쓰고 너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데 내 목소리를 못 들었을 리 없을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야. 그랬다. 나는 롯데백화점을 건너와 명동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뒤에서 채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명동성당 쪽을 향해 뛰다시피 걸었다. 비좁은 골목으로 쓱 들어가 거기 2층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창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거리에 멍하니 서 있는 채를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채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나갔다. 채는 그 자리에 붙박인 것처럼 서 있었다. 나도 2층 카페에 붙박인 것처럼 앉아 있었다. 날이 저물어서야 채가 움직였다. 다시 롯데백화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채는 고개를 숙인 채 들지 않았다. 너도 그때 아팠었던 거야?
나는 채의 피곤한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내가 그때 채를 롯데백화점 앞에 두고 도망친 건 아파서가 아니었다. 군화 때문이었다. 군에 입대했던 채가 두 번째 휴가를 나와 전화를 걸어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력서를 20여 통이나 내며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어느 곳에도 취직이 되지 않았던 때였다. 그런데도 아침이 꼬박꼬박 찾아온다는 게 두려웠다. 오늘 하루는 또 뭘 하면서 보내나? 겨우 20몇 살의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린 느낌이었다. 롯데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한 채는 인파 속에 서 있었다. 여름이라 햇볕이 쨍쨍했다. 백화점으로 통하는 지하 계단을 빠져나오자마자 채를 발견했다.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있었으면 나는 채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민소매를 입은 짧은 머리의 여자들이 출입구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채를 피해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가만히 있어도 겨드랑이에 땀이 송송 배는 계절이었다. 나는 국방색 군복을 입고 우뚝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채를 향해 인파에 떠밀리며 다가가고 있었다.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채가 아닌 것은 아닐 텐데 그때의 내겐 채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언뜻 내 눈이 채가 신고 있는 군화에 머물렀다. 여름날 끈을 꽉꽉 조여맨 군화가 번쩍거렸다. 아마도 채는 나를 만나러 나오면서 군화를 윤희나게 닦았을 것이다. 군화를 보자 내 발걸음이 멈춰졌다. 고함이 터져나오려 했다. 군화 속의 땀에 젖어 있을 채의 발가락을 연상하자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채를 거기 세워두고 휙 돌아섰다. 뒤돌아서기가 힘들었을 뿐 돌아서자 나는 이미 뛰고 있었다. 눈물인지 땀인지가 뺨을 적시고 목을 적시고 등을 적셨다.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의 어깨와 부딪혀가며 나는 채에게서 도망쳤다. 아내가 아파. 그런데 내게서 도망쳐. 찾아내면 또 도망쳐. 어디에 있는 줄도 아는데 갈 수가 없어. 내가 아내를 찾아내는 일은 아내를 또 도망치게 하는 일일 뿐이야. 힘들게 할 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우린 가족인데, 아이까지 낳고 살았는데, 어디가 아프면 내게 가장 먼저 말하고 나를 의지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내게서 도망치지? 왜 내게는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지? 어디가 아픈데? 나는 채의 아내를 알지 못한다. 어떤 눈을 가졌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전혀. 그런데도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나는 침묵했다. 아주머니 외에는 모두와 연락을 끊고 있었어. 가족이라곤 우리뿐인 사람인데. 은표에게도 이미 방송국 일로 일본에 나가 2년쯤 있어야 돌아오는 걸로 해놨더라고. 자기를 내버려 두라는군. 혼자 있고 싶다는 거야. 자기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달래. 혹여 낫게 되면 그때 돌아오겠다. 아이한테도 비밀로 해달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가출한 줄로만 알았어. 이게 말이 되니? 이 노트를 보지 않았다면 아내가 병과 싸우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몰랐을 거야. 이게 말이 되니? 왜 자기 생각만 할까? 가족으로서도 할 일이 있는 법인데. 아내가 왜 그러는 걸까? 너는 알겠니?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린 것 같아. 채의 구두 끝을 내려다 보고만 있는데 아카시아 꽃 향기인지 장미꽃 향기인지가 바람에 묻어왔다. 30이 되기 전에 나는 30이 지난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생각했다.
그렇다고 채와 함께 지냈던 20대가 즐겁기만 했다는 얘긴 아니다. 나는 채가 내 곁에 있었던 20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행복하다고 여겼던 적이 별로 없다. 매일매일이 막연했고 불안했고 때로는 절망스러웠다. 그래서 채를 거기에 두고 도망쳤던 것일까?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 밤에 아예 잠을 자지 않은 날도 많았다. 어렸을 때 인간의 나이는 30까지라고 써놓았던 책을 읽은 기억이 난다. 조물주가 사람과 짐승들에게 생명을 줄 때 인간에겐 30년을 다른 동물들에게는 10년 혹은 20년씩을 정해주는데 짐승들은 한결같이 생명이 너무 길다고 슬퍼했다고 한다.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기간을 준 인간만이 30년이면 너무 짧다고 슬퍼했다. 조물주는 할 수 없이 짐승들의 생명을 덜어와 인간에게 보태주는 것으로 인간과 짐승들의 슬픔을 덜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30 이후의 인간의 나이에는 소가 내놓은 10년, 돼지가 내놓은 5년, 개가 내놓은 5년, 원숭이가 내놓은 3년, 그 외의 쥐, 닭을 비롯한 숱한 짐승들이 내놓은 생명이 뒤따라 다니는 셈이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 얘기가 40이 되면서 불현듯 생각이 났다. 내가 이제 소의 나이를 살고 있나? 아니면 돼지의 나이일까? 내가 24이거나 5이었을 때 누군가가 30들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그동안 뭐하다가 32이나 됐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는 30들쯤 된 사람도 나를 보고 저희는 뭐하다가 40이나 됐을까 생각하겠지 싶으니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사람보다는 가금류 같은 짐승들하고 친한 편이었던 게 다행으로 여겨진다.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관계에 몰입할 일은 없겠으나 짐승들이 보태준 나이를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며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그러나 20살 적의 남자친구를 40에 갑자기 만나서 그의 아내와 아주머니가 주고받은 노트 속에 남긴 글을 읽게 될 줄은 몰랐다. 군복이 아니라 슈트 차림의 그로부터 암에 걸린 아내가 한사코 도망치려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을 그와 함께 다녔던 학교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이것이 인생일까? 그것이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옛 학교의 캠퍼스에 채를 남겨둔 채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통증 때문에 이마를 찌푸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남편을 보자 그제야 채의 고통이 실감났다. 오늘은 내가 있을 테니 내일 오라며 간병인을 보냈다. 출판사로 전화를 걸어 이번 표지 디자인은 어렵겠다고 다음에 기회를 달라고 했다. 아프다고 이 사람이 내게서 도망쳤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채처럼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듯한 좌절감에 빠져들까? 아니면 나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기분이 이상해져서 병상에 걸려있는 수건을 집어 물을 적셔왔다. 어디로도 숨지 않고 내 앞에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남편의 메마른 발가락들을 펴서 하나하나 닦아주었다.